이번 강의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어떤 그 성공한 스토리들, 성공한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서 실사례 위주로 하나하나 좀 리얼하게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이게 특히 작년에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조금 개선이 됐었는데 올해도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 일단 강의를 드리면 여기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것이 여기 큰 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목차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아예 제출하실 때 참조만 하고 제출하실 때는 지워서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황, 신청 현황, 일반 현황, 아이템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기업 구성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문제인식에 영어 프로블럼에 P자를 따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에 솔루션을 S를 따고 스케일업에 S를 따고 팀 구성 팀의 T를 따서 PST 방식이다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 지원의 기본 양식 구조인데 사실은 실리콘밸리라든가 글로벌한 회사들이 사업계획서를 IR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면 딱 이 구성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정말 순서가 중요하고요. 이 흐름에 따라서 써야만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아니면 평가하는 사람, 그다음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 아이템을 이해하기가 편안하기 때문에 이 구성 구조로 작성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의 양식도 딱 요 틀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구성으로만 작성을 해 놓은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도 받을 필요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VC로부터 받으실 수도 있고 엑셀러레이터로부터 받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엔젤로부터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PPT로 변환한다면 그냥 투자 유치용, IR용 사업계획서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15페이지로 작성해라. 아예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이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다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들은 다 작성한 이후에 지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15페이지를 권고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넘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 구조, 그 다음에 이 분량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훑어는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지원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이신 분도 많으실 테니까 한번 쭉 훑어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은 신청 현황이고요. 신청. 그러니까 어떤 분야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신청에 대해서 간단한 지원 현황이고, 요거는 아이템에 대한 요약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SST 구조에 의해서 문제 인식이 나오고, 이렇게 아이템의 개선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이드의 기준에 의해서만 작성이 되면 1차 서류 문제는 무조건 통과할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을 했었죠. 워낙 상세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이드가 워낙 꼼꼼해요. 그거를 무시하고 작성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최소한 1차 서류 면접은 서류는 이 기준에 의해서만 잘 작성만 하셔도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양식만 보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R&D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첫 챕터 시간에서 제가 정부 지원 설명할 때 무상 지원 자금 중에서 R&D가 있고 사업화 자금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오늘은 사업화 자금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설명드린다 했는데 R&D 과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게 산기평이라는 곳에서 책자가 나와 있을 정도로 R&D 과제명을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라고 작성한 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 그 아까 R&D 그런 사업명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창업 아이템명.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여러분이 제출하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목차니까 이걸 지우고 제출하시게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여러 개 심사위원들이 여러분의 심사위원들이 30개 정도의 사업계획서 프린트물을 봤는데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딱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첫 화면이 첫 페이지가 이거죠. 근데 저도 그 심사를 해봐서 그런데 바로 눈길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결국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평가해야 될 이 아이템이 뭐냐?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거. 이게 뭐지? 뭐냐?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같은 브랜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갤럭시가 무엇인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지.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템들이 어떤 건 서비스, 어떤 건 플랫폼, 어떤 거는 어떤 건 예를 들면 제조 산물이고 뭔가 눈으로 만져지는 것도 있지만 IT 아이템일 수도 있고 너무나 금융과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어떤 구분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장점을 아까 얘기했던 명분 중에서 차별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데가 여기거든요. 조금 리얼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창업 아이템명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은 그 뒷페이지 잘 안 봐요. 뻔하다. 내가 지금 워낙 많은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딱 봐도 뭔지 알겠어. 이런 기술 가지고 이런 아이템 그 다음 페이지 안 봐도 나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아이템은 내가 선정할 생각이 없어. 아예 식상한 아이템이라고 판단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런 아이템이 있단 말이야? 기발하네. 이게 근데 매출이 잘 될까 모르겠는데 그래 말은 돼. 괜찮네. 산뜻하네. 섹시하네. 이런 뭔가의 감동을 주는 사업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아이템명? 내가 딴 데서 심사위원 하면서 떨어뜨린 그런 아이템이네. 이건 뭐야? 아니, 여기에서 사실은 심사위원이 사실은 AI 로봇이 아니잖아요. 감성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이 사실 있는 게 인간인데 이 인간의 인간인 심사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데 첫 인상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컨설팅을 할 때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며칠을 고민해가지고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어떤 신경을 쓰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작성하는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 요 세 가지 그룹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고객, 대상 고객을 쓰고요. 여기는 차별 기술을 쓰고요. 여기는 아이템이 뭔지. 무슨 말이냐? 어떤 아이템인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타겟팅하는 고객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실버 고객을 위한, 그러면 요즘 뭐 실버 시대가 왔고 노인 어떤 고객층이 많아지는데, 이 아이템은 노인층을 겨냥한 아이템이구나 라고 해서 약간 가시적으로 알겠죠? 아니면 30,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뭐 이러면 뭐 이런 아이템이야. 근데 그 다음 볼까? 그랬더니 여기에 NFT 기술을 활용한, NFT 기술이 접목된, 무슨 기술을 접목한, 여기 아주 자기네들이 내세울 만한 차별성의 기술을 적용하고, 여기에는 예를 들면 중개 플랫폼, 아니면 무슨 아이템,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딱 가시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어떤 아이템이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섹시한지 아닌지가 와닿는, 그래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작성을 한다면 어렵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게 워낙 중요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여기 샘플인데요. 이것도 이제 작년에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샘플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 인식 부분인데 주저리 이렇게 막 쓰지 않았고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절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친절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도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선정하는데 친절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쭉 써놓고 우리 회사의, 우리 아이템의 장점을 심사위원님께서는 찾아봐 주세요. 제가 잘 숨겨놨으니까 잘 찾으세요. 그리고 선정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딱 두각을 하고 정확하게 친절하게 도식하거나 하이라이트하거나 볼드체, 색깔 등을 통해서 탁탁탁탁 올 수 있도록. 보시면 이 아이템에 대한 소개를 할 시간도 없고, 하지만 딱 보시면 당사의 솔루션의 어떤 영향이 하이라이트하게 딱딱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라이트하고 구분하고 도식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수시겠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점은 수치적인 표현법을 써야 한다. 이건 예를 든 건데, 소매점의 월 매출이 10% 저하된 원인을 보고해라 라고 했더니 어떤 보고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 어떤 보고자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작성은 안 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구조화해야 한다. 또한 수치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비가 많이 내려서 방문객 수가 줄었고요, 이런 게 아니라 비로 인한 매출 하락이 15%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락률 평균이 30% 수준인데 강우 관련 이벤트를 통해서 매출 상승 효과가 5%가 있어서 이게 상쇄가 돼서 결국은 10% 저하 요원이 이만저만합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결국은 다르죠. 그래서 설득, 결국은 우리의 사업계획서를 선정해 주세요라는 문서를 통한 심사위원한테 설득하는 문서인데 아주 설득력이 있어고 여긴 설득력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화하고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요런 것도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계획서 쓴 사람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기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나 해준 것만 해도 다 안 읽어보고 여기만 읽어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렇게 구조화하고 밑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읽어보실 시간이 없으시죠? 요 밑줄 춤 부분은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라는 말이죠. 그렇게 친절함이 묻어나오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요즘은 워낙 전통적인 형태가 아닌 다양한 아주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아이템들이 워낙 많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무조건 이와 같이 도식을 통해서 어디에서 수익 구조가 나오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도식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장 전략 부분인데 이것도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쳐보시면 시장 규모나 이런 걸 할 때는 템셈 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썸은 이제 그러니까 템셈 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해보시고 시장 규모를 쓰시는 부분에서는 템셈 썸을 제가 권고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기를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현황을 할 때는 출처가 없으면 그냥 꽝입니다. 꼭 출처를 쓰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만약에 출처가 없으면 그냥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추정함. 내가 이렇게 추정했어. 업계 추정이야. 또는 내가 이렇게 추정을 그냥 한 거야. 라고라도 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어디서 카피해 왔는지 몇 년 건지도 모르는 거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출처는 밝히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경쟁자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쟁자 분석이라면 여러분들이 참 오해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많이 작성을 해요. 뭐 이런 식 예를 들면 경쟁사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밝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그 A사 B사라고 이렇게 감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사 명을 무조건 밝히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아이템을 무조건 밝히셔야 됩니다. 앞서 사업계획서의 그 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출처를 밝혀야 되지만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코너입니다. 경쟁사 분석은 경쟁사 분석이 어디 뭐 출처에 의해서 뭐 어디 그 뭐 논문에 의해서 통계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방식은 저의 어떤 그 의견을 담은 추천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R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쓸 때, 경쟁사 분석할 때 거의 다 쓰이는 방식이 이 2x2 다이어그램 방식. X축과 Y축을 선정을 하고 X축을 뭘로 선정할지, Y축을 뭘로 선정할지 선정한 다음에 이쪽 우상단이 베스트. 이게 이제 무조건 이 2x2 다이어그램의 조건입니다. 이쪽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쪽이 좋은 게 아니고 이쪽이 좋은 게 아니고 여기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걸 가정하고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을 제가 이해를 해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X축을 가격이라고 제가 볼게요. 가격축. 여기를 성능축, 즉 여기는 가격이 저렴. 여긴 가격이 높음, 고가. 여기는 고성능, 여긴 저성능. 그럼 우리는 어디죠? 우린 여기죠. 자, 너무 빨간색이 많아서
우리 회사는 여기에 포지셔닝을 한다고 우리 회사 표시를 여기다 해요. 그 말은 뭐일까요? 우리는 고성능이고 저렴하다. 싼데 고성능이야. 그럼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랑 비슷한 고성능인데 여긴 비싸. 그런 아이템을 경제에서 포진하고, 여긴 뭐가 되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최악인데 비싸고 우리보다 성능이 떨어져요. 심지어. 여긴 뭐예요? 가격대는 우리처럼 싼데 여기는 싼 값을 하는 저성능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강점이 탁 나타나죠. 즉 그래서 경쟁 분석할 때는 X축을 뭐로 두느냐를 가지고 선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템에 따라서 여기는 이거는 이제 샘플이니까 자동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수동 프로그램이냐, 절세 컨설팅이 없다, 있다, 이런 아이템이 샘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절세 컨설팅을 우리는 하면서 자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이쪽은 일반 뭐 이런 데 하고 이런 업체들을 포지셔닝을 해서 우리의 차별성이 경쟁 대비해서 나타난다고 딱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쟁 분석은 되게 중요한데 X축, Y축을 뭐로 두면서 우리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경쟁사를 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경쟁사를 배치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샘플을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사례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창업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